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자산은 안녕하셨나요? 올해 고금리 장기화에 주가 변동폭이 확대되면서 한국 부자도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 나섰다가 수익보다는 손실을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식 투자로 손실을 경험한 사례가 32%로 수익을 경험한 비중보다 6.2%포인트 높았고 펀드 투자 또한 손실 경험이 수익 경험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할 말은 하는 리포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기존의 대형 증권사들과 달리 망설이는 매도 의견을 적극 내놓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독립 리서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에 합류한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이사 모시고 오늘은 주식시장과 독립 리서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밸류파인더의 대표님과 독립 리서치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누어 보도록 하죠. 자,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이 독립 리서치라는 개념이 일반 분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떤 업을 좀 하는 회사인가요? 사실 지금 여의도 쪽에서는 이런 독립 리서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이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독립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전적인 정의는 없고요. 그래서 뭐 해외나 국내에서 지금 어떻게 좀 통용이 되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큰 의미에서 내부와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시각으로 리서치 그리고 투자 의견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의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기업 탐방을 진행하고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편이긴 한데 왜 그렇다면은 5천억 원 미만 기업 위주로 보통 독립 리서치가 하는지도 살펴보면은 네. 저희가 FN 가이드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5개년 평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보면은 5천억 원 이상의 보고서가 79%. 아, 그러면 네. 큰 기업들, 시가총액이 많은 기업들은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작은 중소형 기업들은 보고서나 리포트가 별로 없군요. 네, 그래서 1천억에서 5천억은 약 19%, 1천억 원 미만은 한 3%. 와,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말인즉슨 5개 중에 4개는 이미 대형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다 보고서가 나온다는 거고 5천억 원 미만은 상대적으로 증권사가 보고서가 안 나오니까 독립 리서치들이 약간 그거를 좀 커버하는 커버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정보를 얻을 곳이 어디일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독립 리서치의 개념으로 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보의 비대칭성을 앞장서서 지금 좀 이렇게 파헤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네. 기존에는 근데 사실 독립 리서치라는 게 자본시장 쪽에 계셨던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산업이나 종목을 보는 시야나 뭐 해석하는 방법들, 네. 자기만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기존에는 어떤 업 하셨어요? 저는 증권사에서 있었고, 아.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리서치보다는 이제 프라이빗 뱅커, 이제 PB 쪽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도 많이들 여쭤보는 게 그런 본업을 리서치를 안 했었는데 왜 일을 하게 됐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어렵진 않으세요?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이게 또 아는 거하고 그걸 또 글로 써가지고 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서 독립 리서치를 하게 된 이유를 보면은 사실 PB 때도 이제 주식을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고 싶었던 기업이 있었는데 네. 전화를 했더니 우리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전화 답변을 받아서 네. 결국에는 그 당시에 다녔던 증권사의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을 모시고 이제 갔다 왔었는데 이제 갔다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럴 거면은 내가 원하는 기업에 내가 갈 수 있는 리서치 사업을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사건이긴 한데 그게 이제 결국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사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기업 탐방 많이 다닌다라고 하셨는데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네. 또 기업 탐방을 뭐 한 해에 몇 개 정도 다니시는 거예요? 네, 사실
탐방을 가면은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그 회사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IR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네. 사실 진짜 여러 군데에서도 마찬가지로 탐방 갈 때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게 대책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업종이나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섹터에서 리스트업을 해서 가시는 거예요? 네, 보통 그런 편이고 왜 그러면은 탐방 가는 기업의 기준이 없냐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기준을 세웠어요. 이게 실적에 대한 기준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를 세웠었는데 좋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별로인 데가 되게 많았고 별 기대 없이 갔는데 좋았던 기업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 기업들은 안 그래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한번 돌아보는 개념으로 가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이거 방송하기 전에 올해 남은 12월 말까지의 탐방 리스트를 올해 몇 개나 갔다 왔나 보니까 184개를 했더라고요. 한 해 184곳의 기업을 다녀오신 거예요? 뭐 제가 다 간 건 아니고 이제 나눠서 같이- 가셨겠지만. 네, 회사에서 갔는데 근데 이 보고서가 다 나오는 건 아니죠. 가서 뭐 별로인 회사에 리포트를 낼 수는 없잖아요. 탐방 노트로는 다 작성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 좋은 점, 장점, 단점 뭐 네. 이런 부분들 우려되는 점도 다 나오는 건가요? 네, Q&A도 다 작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영업일이 사실 한 달에 이제 20개 한 달에 20개고 1년에 240개면은 이제 거의 하루에 좀 한 개 안 되게 좀 다녀왔었던 게 있는데 근데 이렇게 다녀와도 아직 안 가본 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탐방을 좀 다니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 탐방 다니시면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꼭 핵심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게 있으세요? 주주들에게 어쨌든 이게 릴리즈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떤 포인트에서 봐야 할까라는 그 자신만의 시각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답변 안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IR 담당자한테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간접적으로 스무고개 하듯이 물어보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반도체 후공정을 간다고 해서 그 기업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다니기 때문에 약간 크로스 체크를 항상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다른 회사 얘기를 물었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 회사에 가서 이 회사에서 이제 특정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냐 이제 약간 크로스 체크하는 개념으로 좀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는 약간 크로스 체크 이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하고 있는 그런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 독립 리서치가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개념도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판도가 그래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관건은 지금 국내 리서치 센터가 뭐 이런 독립 리서치가 몇 개 정도가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양질의 보고서를 실질적으로 잘 내놓을까 하는 궁금증도 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재작년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한 국내 독립 리서치는 한 5개에서 7개 정도가 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임직 건수가 2명에서 3명 정도로 상당히 일단은 적긴 한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늘어서 전체로 한 7명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 독립 리서치가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사실 1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진 데들이 많죠. 네, 뒤에서 그 부분도 다루겠지만 일단은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 정도밖에 없고 규모도 작고 그런 해외는 어때요? 해외는 저도 이제 막 다 상세하게 리서치를 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상황인데 근데 거기에 업력을 보면은 사실 뭐 7, 80년 된 회사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약간 지금 해당 국가에서의 인식이 단순히 뭔가 제도권이다 비제도권이다의 개념이 아닌 약간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셀 보고서도 자유롭게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는 레퍼런스하고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은 국내 독립 리서치가 양질의 보고서를 낼 수 있냐라는 부분은 사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앞으로 독립 리서치 회사들이 풀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분석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도 하고 독립 리서치에서도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차별성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차별성을 저희가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뒤에서 네. 뒤에서 말씀드릴 게 많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새로운 길을 좀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0년 전에도 독립 리서치가 있었지만 사라진 곳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좀 새롭게 자본시장에서 독립 리서치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역량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해외에는 이런 독립 리서치 협회도 있고요. 정말 이런 증권사들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 국내는 그럼 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 업종의 분류가 일단은 좀 애매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몇몇 리딩방들도 네, 결국은 맞아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요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를 많이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늘어난 것도 있기 때문에 증권사 리서치도 그렇게 딱히 좋게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그 아랫단에 있는 하위 개념인 독립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는 업력이 오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의 안 좋은 부분으로 좀 적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의 사례이긴 한데 물론 해결이 됐었지만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런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시점에서 처음에는 그 피지사한테 거절을 당했었거든요. 아, 이게 뭐 불법적인 리딩방과 유사한 개념 아니냐 뭐 이런 네, 건가요? 업이 유사투자자문업이라 왜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었는데 뭐 결국은 해결되긴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수익성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수익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유사투자자문업이니까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상당히 지금은 좀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해외는 유사투자자문의 개념이 아니라 뭐 증권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업종이 분류가 좀 되는 건가요? 이게 뭐 나라별로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는 사실 이렇게 제도권, 비제도권의 그런 개념보다는 그 이제 보고서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한 이런 레퍼런스를 토대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독립 리서치가 웬만하면 개인을 타겟으로 하는데 네.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이제 기관을 상대로도 이렇게 예를 들어 리서치를 판다거나 이제 이런 게 활성화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주변 이런 환경이 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도권, 비제도권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도 좀 나서줘서 이런 부분을 좀 여건들을 좀 활성화시켜준다면 독립 리서치가 좀 더 활발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독립 리서치가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견제의 입장이고 그리고 요새 증권사에서 나오는 게 뭐 인력 감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심지어 지난해 1년 전에는 한 회사의 리서치 센터가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올해도 재계약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법인영화과 리서치 센터의 규모가 축소가 되면은 그동안 얻어왔던 이 정보를 어디서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독립 리서치가 그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먼저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원을 받으려면은 또 받는 사람도 저는 어느 정도의 자격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당연하죠.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가 이제 뭐 리서치 인력이 뭐 금융투자 분석사 같은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런 컴플라이언스 지금 비제도권이니까 금융당국이 증권사 직원들한테 내리는 이런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자체적으로 그래서 뭐 선행매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차단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받으면은 누가 봐도 저거는 이제 합당한 제도적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독립 리서치가 우리나라에 한 5개에서 7개 된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 BEP 아니면 적자인 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실적 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러한 환경이 뭔가 하나가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트리거 중에 하나가 결국은 당국에서의 이런 좀 우호적인 이런 지원들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길 좀 원하시는 거예요. 업종의 분류가 좀 달라지길 원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좀 원하세요? 사실 저도 이제 금융당국이랑 얘기를 좀 해봤었지만 네.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 같은 독립 리서치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생각보다 제도권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니즈는 많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럼 제도권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도권으로 들어가기를 조금은 고민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네. 그러니까 증권사는 사실 웬만하면 수익을 잘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요. 규제를 받는다? 오케이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생존의 영역에 있는 사업에서 규제부터 들어온다라고 하면 내가 그럼 이걸 왜 하냐?
이러한 인식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상황은 조금은 당국과 독립 리서치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또 당국에서도 보면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올해 8월이었나요? 금융감독원에서 27개 증권사 CEO를 소집을 해서 이제 매수 일색인 이런 보고서에 대한 간담회를 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내는데 다 사세요, 매수하세요라는 리포트만 내는 거예요. 이 회사 별로다, 파세요라는 리포트가 좀 없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신뢰성을 가져도 되나라는 의문이 좀 생기면서 이런 간담회가 열렸었는데요. 당시에 유일하게 독립리서치의 대표 자격으로는 또 참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석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소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좀 어떠셨어요? 어쨌든 독립리서치에서 가는 거, 참석하는 거 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처음 아닌가요? 처음 이런 간담회가 있었고 이제 처음 갔었고 사실 저 외에 약간 공공기관의 성격으로는 아시겠지만 한국 IR 협의회 이제 거기 센터장님도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독립 리서치의 뭐 과거와 지금 현재와 현황과 그리고 이제 고충 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을 했었는데 증권사 대표님들과 이제 거기 이제 해당 상황에서는 금감원 이제 부원장님도 이제 참석을 하셨고 자본시장 연구원분도 이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27개 증권사 CEO분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에는 여러 가지 얘기는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를 좀 살펴본다면은 좀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이게 또 이게 리서치라는 게 어느 정도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를 당국이 예를 들면은 약간 공식적으로 매도 보고서는 10% 이상 내라. 그럴 수도 없죠. 이거는 할 수가 없고 그거는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서로 간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를 좀 이해는 하는 수준으로 끝났고 근데 지금 4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얘기는 사실 결과물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서 좀 저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매수일색 보고서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언론사에서도 이제 애널리스트들을 상을 주는 게 있잖아요. 네.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런 부분까지도 웬만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기관들을 위한 보고서가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인사고과의 그런 폴 순위를 반영을 좀 최대한 적게 한다든지 하지 말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 자리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자리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부원장님과 증권사 27개 대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는 할 수 있는 좀 그래도 유의미한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독립 리서치가 뭐 어떤 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의 현황이 어떤지, 향후에 어떻게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 밸류 파인더가 최초라는 수식어를 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업계 최초로 하락한 종목을 분석해서 사후 자기 반성형 리서치 보고서를 발간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AS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될까요?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갈 것 같아라고 했는데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그래, 그럼 우리가 AS 해줄게.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네. 당시에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개인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이제 증권사의 리서치나 이제 어떠한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오르는 거는 계속 얘기하고 하락한 거는 왜 얘기를 안 하지? AS를 왜 안 해주지?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럼 우리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거는 뭐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국내 독립 리서치에서도 뭐 하락 AS 보고서라는 거는 한 번도 나왔던 적이 없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게 이제 자기 반성형이 맞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5월에 이제 발간을 했으니까 2022년도에 발간된 공표한 저희가 보고서를 쓰면 이제 FN 가이드랑 와이즈 리포트에도 올라가는데 올라간 종목들 기준으로 시장 그러니까 코스닥이 10% 하락했을 때 종목이 10% 하락한 거는 그냥 시장의 흐름대로 간 거니까 그건 하락으로 보기보다는 시장이 10% 빠졌는데 20, 30% 하락한 종목들이죠. 시장보다 더 하회한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그 당시에 10개 정도의 종목을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그 당시에서는 뭐 그게 뭐 화제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화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화제도 안 됐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인식 자체로는 그래도 쟤네는 뭔가
좀 사후 관리를 네, 한다. 관리를 하기는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뭐 기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얘기가 좀 됐었던 걸로 듣긴 했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뭐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그런 시장 정보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 각자의 이제 업이 있다 보니 내가 이 종목에 투자를 할 때 이런 리포트를 많이 반영을 한단 말이죠. 네. 좋다라는 내용을 막 봐서 샀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이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답답한 거죠. 네. 개인 투자자들의 심정은. 근데 아무래도 이런 AS 보고서를 내다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수익으로 다시 연결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빠졌구나. 다음에 내가 리포트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챙겨봐야겠구나.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에 또 다른 최초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산업 인덱스 보고서도 또 최초로 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이라서 독립 리서치가 시도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볼까요? 올해 이제 5월쯤에 최초로 산업 인덱스 보고서를 냈었는데 그게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인덱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라는 게 산업 뭐 현황, 전망 네. 이런 거죠. 산업을 이제 탑다운으로 완전히 분석을 하고 해외 시장은 어떻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고 해외는 어떤 기업이 있고 그리고 그걸 내려와서 국내는 지금 어떤 현황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법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법 제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했고 사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 보고서는 이미 시장에는 많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가 산업 내용만 거의 70페이지 넘게 썼었고 이제 기업 분석만 10페이지 정도 썼었는데 이거를 시도했었던 이유는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산업 보고서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내면 그거를 이제 펀드 매니저, 이제 자산운용사나 자문사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 인덱스 보고서를 얻는 거는 증권사밖에 없다는 생각을 이제 그거를 좀 타파하고 싶었었던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증권사가 당연히 이런 전문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독립 리서치도 그걸 못하는 건 아니에요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일환이었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작성하는데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렸었고 그래서 언론사인데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언론사에서도 전화가 와서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해도 되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연락이 왔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식들을 좀 깨고 싶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덱스를 쓰더라도 사실 저희는 반도체나 이런 거를 정밀하게 쓸 생각은 없거든요. 더 잘하는 데들이 많다. 이미 이 업에서 20, 30년 계신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굳이 그걸 하는 것보다는 알려져 있지 않은 산업들 그쪽으로 좀 타겟을 해서 또 다른 이런 인덱스 보고서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시장에도 많이 독립 리서치에 그래도 실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참 이런 게 좋은 게요. 어쨌든 산업 전망이나 이런 거 저희가 참 하기 쉽지 않은데 새로운 섹터, 신규 섹터에 관해서 이런 산업 전망이나 현황 뭐 이런 걸 탑다운 방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어디에 투자 포인트가 있나 이런 걸 찾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앞서서도 이런 시도들, 하지 않은 시도 앞으로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생각하는 분야가 있으세요? 다른 인덱스 뭐 발간하는 거 외에? 다른 저희가 이제 그런 거는 뭔가 항상 해 나가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를 현실화하는 부분들이 많았어가지고 그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놔서 이제 계속 시도하고 네. 이제 챙기고 결과 내고 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하지만 뭐 확실한 거는 결국은 지금까지 독립 리서치 회사들이 하지 않았던 최초의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아이디어가 생기면 하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매일 눈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리포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앞서서도 저희가 좀 짚긴 했지만 기존의 증권사들이 매수 의견을 워낙 뭐 많이 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신뢰도를 좀 잃었다라는 지적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리포트를 내기가 증권사 입장에서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독립 리서치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독립 리서치라는 거 딱 달고 있으니까 이런 매도, 셀 리포트도 좀 자유롭게 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도 보면은 아까 제가 독립 리서치는 생존의 영역이고 해외랑 지금 규모가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영세하죠.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거는 해외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해외는 하는데 왜 너네는 안 해? 근데 지금 당장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할 여력은 없는 게 사실은 지금 현황인 거고 그리고 매도 의견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지금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일단 저희는 5천억 원 미만만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해외는 왜
저런 셀 보고서를 자유롭게 낼까를 보면은 해외는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해외는 롱과 숏의 포지션을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와 관련돼서도 항상 얘기가 나오는 7글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거는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네. 일단은 큰 거죠. 근데 해외는 롱숏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더더욱 스몰캡을 하고 있는데 스몰캡은 더더욱 숏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럼 저희가 숏을 쓴다고 해서 맞춘다 한들 그거는 수익자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니즈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셀 보고서를 내는 거는 결국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 저희가 항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보고서를 냅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황에서의 셀 보고서를 내는 거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롱과 숏의 포지션을 자유롭게 구조적으로 만든다면 그때는 증권사는 조금 뭐 눈치를 볼 수 있겠지만 독립 리서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좀 셀 보고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아쉽게도 아직은 좀 구조적인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우려가 된다라고 하셨던 게 주식 리딩방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게 믿을만 한가에 대해서 입증해 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 이제 독립 리서치 입장에서는 이 신뢰도를 어떻게 제고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당연히 한 거는 레퍼런스입니다. 이게 꼭 저희 업뿐만이 아니라 항상 어떠한 산업에서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대기업과의 이런 레퍼런스가 되게 중요하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 9월에 처음으로 KB증권하고 이제 B2B 이제 탐방노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올해 그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 탐방 가서 리포트 내면 그걸 KB증권 쪽에서 이제 릴리즈 이제 하는 방식인 건가요? 뭐 저희가 한 달에 탐방을 뭐 20개를 갔다 오면 자사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는 20개를 다 주긴 하지만 이제 그런 타 증권사에는 이제 뭐 한 달에 8개 정도만 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증권사의 니즈가 있습니다. 이게 이 업에 대해서 잘 이해가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증권사에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왜 너네랑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 이제 관리를 하는 자산관리 고객 부서랑 리서치 센터랑은 엄연히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협업을 하기가 쉽지 않고 네. 또 이제 리서치 센터는 법인 영업하고 이제 기관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와 이제 계약을 맺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9월에는 NH투자증권과도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일단은 뭐 독립 리서치 회사 중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대형 증권사 2곳하고 이제 계약을 맺은 게 일단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이런 방법을 위해서 좀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독립 리서치 회사 중에 저희만 홈페이지에 리서치 인력 현황을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 있다도 뭐 없는 건 아닌데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누군가의 정보를 볼 때 항상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 쓴 사람이 쓸 자격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저는 글에 대한 신뢰도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썼는데 이거를 또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예전에 해봤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증권사의 레퍼런스 협업 그리고 이제 인력 현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노력을 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성과도 내면서 레퍼런스는 차곡차곡 쌓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인력 현황 같은 것을 통해서 투명성 제고도 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에 또 혹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신뢰성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나요? 사실 신뢰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어서 저는 일단은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부적인 거는 이 업에서는 항상 사건 사고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컴플라이언스 자체적으로도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직원들한테도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외부적인 신뢰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느낀 거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외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미리 오를 종목을 미리 발굴을 해서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눈이 필요한 거죠. 네. 하지만 뭐 그런 종목 워낙 이렇게 발빠르게 일어나는 장세 속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또 다른 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레퍼런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유망 섹터라던가 유망 종목들을 발굴해서 알려야지 결국은 나중에 신뢰도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10월에 금융당국의 상장사 기업 활동 의무화 이 법제화를 제안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모든 상장사가 IR을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요건인데요. 자, 이런 제안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이것도 시장 규모 활성화나 뭐 이런 부분과 연계가 돼 있는 건가요? 이거는 좀 그냥 개인적으로 화가 난 건 아닌데 뭐 좀 주주의 입장인가요? 주주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장사들이 IR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건데 법적으로 상장할 때는 자본 조달하려고 열심히 IR을 해요. 그렇죠. 자본 조달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뭐 저는 심지어 그런 회사도 봤습니다.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주가가 바닥에 있어야 되니 그때 IR을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런 회사 많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많으니까. 네. 근데 왜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개인들이 주주가 되고 주주가 결국은 회사의 주인이 되는데 왜 그거를 안 하냐? 그러니까 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르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아봤었을 때는 상장사의 88%가 IR을 안 했습니다. 저희 그거는 이제 카이드라는 이제 홈페이지 기준, 기업 설명회 개최 공시 기준으로 저희가 했었던 거였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했었던 거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금융당국에 제안합니다라고 했지만 어차피 그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는 알았었고. 이게 전체 상장사라는 게 코스피, 코스닥, 뭐 코넥스 다 합친 거예요? 아니면? 코넥스는 오히려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없죠. 그럼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중에 88%가 지금 몇 년 안에 기업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평균 88%를 안 한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카인드에 나와 굉장히 있는 기업 설명회 개최 공시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작게 네, 하는 없었어도 IR들 말고. 했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런 거를 다 알아볼 수는 없으니 이제 금융 당국에 있는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한 건데 뭐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5개 중에 4개면은 많이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거는 그러면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라도 먼저 의무화를 시켜라. 뭐 그 이후에 이제 한 회사에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긴 했지만 제가 왜 제시를 했냐면 사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라는 거는 사실상 애초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미리 이거는 특혜를 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와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판을 깔아줬는데. 네. 네.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해야죠. 저는 그런 특히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거는 매출액 규모도 적고 맞아요. 이제 영업 손실도 클 건데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현황을 뭐 매달은 저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좀 해외랑 우리나라 완전 시총 상위 종목들은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뭐 이게 여건이 힘들어서 안 하는 건 알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걸 홈페이지에 올려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는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못 듣는 건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Q&A 한 것까지 올립니다. 홈페이지에. 그럼 이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니죠.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뭐 그것까지 제안을 하기에는 뭔가 너무 정의의 사도인 것 같아서 그거라도 좀 미리 한번 하면은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요즘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아니면은 그런 금융 당국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법제화를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한다면은 그래도 개인들을 위해서 뭔가는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이미지를 또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때 거의 30페이지에 달한 보고서를 썼고 그리고 이걸 IR 의무화라고 한 게 법적으로는 이게 명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네, 코스피 코스닥도 다 이런 건 다 법제화는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좀 명문으로만 되어 있어서 강제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야 될 때도 있는데 내고 말지. 약간 이런 느낌도 많아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유명무실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게 진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상장사들이 이런 IR을 했을 때 어떤 뭐 투자자분들의 효과라고 할까요? 이점들이 좀 더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공적인 자료를 이제 저희가 좀 인용을 했었는데 네. 이제 IR 활동의 효익 분석이라는 자료가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이게 자료에 따르면 기업 설명회가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는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였었고, 그리고 IR 이후 기관 투자자 주주의 수와 이들의 보유 지분이 상승을 했고 신규 주주도 늘었던 효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5천억 원 기업이 기업 설명을 개최하면은 연간 440억 원에서 500억 원의 기업 가치 증가 효과를 가져왔고, 연간 IR 예산 평균인 1억 4천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 보니 이걸 좀 더 법제화를 하고 명문화가 아니라 강제적인 조항을 좀 넣자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 그렇게 했고 저희가 또 오지랖 넓게도 거기에 또 내용을 어떤 걸 넣냐면 네. 직원을 채용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제가 거기 이제 또 금융 당국에 있는 홈페이지에 가서 IR 대행사 등록,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등록된 IR 대행사들도 친절하게 다 넣어놨거든요. 한국 IR 협의회를 가입하면은 다 지원을 해주고요. 근데 좀 더 전문적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IR 대행사와 계약을 맺으면은 이 1억 4천만 원보다 적게 듭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야 결국은 이런 효익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 30페이지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넣었었는데 기업들이 해야 할 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좀 많이 다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나중에는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사실 IR이라는 게 기업들이 꼭 해야만 하는, 제가 봤을 때는 선택사항은 아니고요. 의무사항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인들의 자본이 어쨌든 들어와서 그걸로 회사가 운영되는 거기 네. 때문에 IR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시장 파이가 좀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독립 리서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생긴 개념은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독립 리서치 있었고요. 이따가 사라진 곳들도 있고 없어진 곳들도 있고 한데, 이게 아무래도 사업이다 보니 수익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적자를 진행하다 보면은 사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죠. 네. 결과적으로 이게 여전히 독립 리서치 시장이 커지지 못하고 약간의 이 아웃사이더 개념이 있는 이유가 이런 실적이나 매출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밸류 파인더는 좀 어떠세요? 저희도 사실 이제 수익이 날만 하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리서치 인력을 채용을 하거나 이런 데 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크고, 그러면은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올해 8월에 있었던 그 증권사 CEO 분들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이 독립 리서치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사라진 이유는 결국 돈을 못 벌어서다. 그럼 돈을 못 번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도 공짜 무료로 보는데 너네 걸 왜 돈 주고 그치. 봐야 되니? 이제 레퍼런스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비제 네. 조건이고 그런 상황이고, 해외 사례를 보면은 해외에서는 이거는 약간 투자자들의 의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누군가가 작성한 자료를, 이런 지적 재산권을 돈을 안 주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인식이 굉장히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슈도 상대적으로 더 부각을 받게 되니까 수익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좋은 그런 여건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익 구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당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어져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서치 보고서 유료화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판단은 수요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또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면은 조금씩 유료화를 하고는 있어요. 예를 들면 산업보고서면은 산업보고서의 큰 틀은 제목이 나오고 이제 키차트라는 거를 쓰는데, 그거를 이제 가리고 이거 자료를 받고 싶으면은 뭐 리서치 센터나 뭐 법인영업부에 문의를 해라,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증권사 그때 간담회에서도 사실 이런 유료화 플랫폼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그거를 구매하는 게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다라고 하면은 개인분들의 선택을 받기는 저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들의 기조는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도움이 되면은 저는 계속 더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광고를 보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많이 보는 플랫폼에서 네. 그런 것도 한 번 또 익숙해지면 계속 보게 되고 아니면 OTT 플랫폼도 결국은 뭐 한 달에 뭐 5천 원, 만 원, 뭐 2만 원씩 내긴 하지만 우리한테 효익을 그 이상을 준다라고 하면은 계속 이용을 하듯이 유료화 리서치는 앞으로도 결국은 피해갈 수 없는 그 시간에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만 모를 뿐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유료화에 대한 부분으로 다가가게 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독립 리서치가 지금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레퍼런스와 실력 그리고 제도권에서 견주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보여줄 수만 있다면은 꽤 괜찮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료화라는 단어가 양질의 자료라는 결과물로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사실 이런 회사에 IR 담당자가 있다고 해도 소통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화해서 뭘 물어보려고 해도 이거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 그래서 어떤 정보를 들어야 나에게 유익한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IR 담당자 워낙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그죠? 어떤 꿀팁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의 입장과 약간 창과 방패의 느낌이 네. 있어요. IR 담당자분과 주주분은. 저는 그냥 그 둘 다의 가운데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먼저 IR 담당자분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사는 IR 담당자만 놓지 않습니다. 하죠. 비용이 드는 네, 거잖아요. 여러 가지 영역을 커버하시죠. 그래서 경영지원팀, 경영관리팀, 총무팀을 예로 들면은 그러면 그분들의 본업은 명함에 써 있는 부서일까요? IR일까요?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명함에 써 있는 부서겠죠. 그 말인즉슨 IR이 본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업은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 양이 있는 거고 IR은 이게 많으면 안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사실. 네. 뭐 사실 그것도 그 입장에서 보면은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바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나도 해주고 싶은데 이거 해야 이거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 돌아와서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IR 담당자분들한테 들은 거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전화를 받으면 사실 듣는 질문이 뻔하다. 주가 언제 가요? 뭐 이런 거요? 주가 언제 가냐, 수주 언제 나오냐, 뭐 무증 안 하냐, 자사주 매입 안 하냐, 자사주 소각 안 하냐 이제 이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걸 얘기하는 순간 이제 공시법 위반이죠. 네, 공시법 위반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그 기업의 충분한 스터디를 일단 먼저 하고 네. 20고개를 하면은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올해 매출액은 뭐 예를 들면 YOY로 그래도 한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보통 두 자릿수는 보통 10%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그럼 더블 디짓은 가능하냐? 그것도 영업이익도 10%는 나오냐? 이제 그게 뭐 8, 9%와 10% 차이긴 한데 내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회사가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이런 수주와 이런 수주 잔고가 있고 지금 고객사 전방 현황은 이런데 지금 이 기업의 이 제품은 이런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캐파 증설도 완료가 되어 있으니 이렇게 내가 봤을 땐 성장을 할 것 같다. 맞냐라고 하면은 맞다고는 못하지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럼 사실 그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20고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 내 돈이 들어가 있는 만큼 충분한 스터디를 해서 그렇게 약간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느낌으로 가야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전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질문도 생기죠. 주가 언제 가요? 이런 단편적인 질문보다는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 수치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들을 좀 챙겨보시면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밸류파인더 이야기 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시장 파일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아마 내년에도 또 준비하는 새로운 콘텐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재작년에 시작을 했을 때보다 독립 리서치들이 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요즘에는 스스로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기업 분석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기업 분석으로는 메리트가 없겠다. 엣지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컨텐츠는 업계 최초의 산업보고서 유료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증권사인가요?
개인 나중에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들이고 저희가 그거를 실제로 작성한 인력이 오프라인 세미나를 해서 직접 이런 그거를 구독하시는 분들과 좀 대면해서 하는 콘텐츠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FM 가이드나 YG 레포트에 올릴 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다 가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는 그 해당 섹터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미 12월에 그 섹터의 기업들에 다 탐방을 다녀왔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거를 사실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는 이미 다 올라와 있고 그거를 내가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저희의 자료, 이게 업계에서는 처음 하는 거고 사실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업계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이거는 여기서만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좀 주려고 하고 있고 혹시 타겟팅하고 있는 업종이나 뭐 그 섹터가 있으세요? 일단 1월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웹툰 IP입니다. 또 내년에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또 상장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 다니면서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인덱스 보고서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죽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쪽을 타겟해서 뭐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라던가 이제 증권가에서 전통적인 반도체, 화학 뭐 이런 바이오 말고 제조 이런 거 빼고 새로운 신성장 많이, 뭐 네. 산업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제 타겟을 해서 좀 세미나를 해서 약간 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눈여겨서 잘 보겠습니다. 리포트 나오면. 자, 그리고요. 향후 독립 리서치가 이제는 좀 시장이 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건데 앞으로 이 시장이 좀 어떻게 나아갔으면 하는지 거기에 대한 뭐 말씀 그리고 우리 밸류 파인더가 이런 선구조사적인 역할을 좀 해보겠다라는 포부의 말씀을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독립 리서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의 경쟁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이 기업이 없으면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환경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모든 독립 리서치들이 약간 뭐 싸우는 약간 선의의 경쟁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사실 2년 반 전에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이런 뭔가 거창한 것보다는 모든 스몰캡 기업의 탐방을 가서 모든 스몰캡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저희를 통하면 다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워낙 많으니까요. 네. 기업들이. 2년 동안 거의 한 350개 정도의 기업을 와. 갔다 온 것 같은데 아직도 못 간 데가 너무 많아서 뭐 그런 거 원하시는 거죠. 스몰캡에서는 뭐 대백과사전 네. 용어가 좀 올드할 수 있으나 그런 기업으로 좀 나아가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스몰캡을 꼭 뭐 증권사 자료나 IR 협의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저희를 통하면 여기 가면 웬만한 건 다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의 목표를 좀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단순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증권사의 보고서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타겟은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결국은 독립 리서치가 될 거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 양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뭐 산업 보고서 같은 질적인 부분까지도 좀 가미해서 이런 전체적으로 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밸류 파인더가 앞으로 좀 이끌어 나가고 싶은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이런 독립 리서치가 좀 활발하게 시장을 이끌어 나가면서 개인이 정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정보를 좀 잘 전달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업계 최초로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충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네, 김혜영의 센토크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